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큰 불이 났는데 불길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3시간째 불이 나고 있는데 내부에 소방관이 고립돼 있어 더 걱정이 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남영주 기자, 지금 남 기자 뒤로 불길도 거세고 연기도 많이 나고 있네요.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쿠팡 물류센터 불길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고 새까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조금 전엔 건물 외벽이 부서지면서 유리창들이 깨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5시 35분쯤입니다. 2시간 40분 만인 오전 8시 20분쯤 불이 어느 정도 꺼지면서 대응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낮아졌는데요. 12시쯤 내부에서 불길이 다시 치솟으면서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2단계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불은 지하 2층 물품창고 콘센트에서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이곳은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반 택배 물품이 모이는 곳인데요. 불이 잘 붙는 물건이 가득 쌓여 있어 불길이 되살아난 걸로 추정됩니다. 건물 안에서 잔불 정리를 하던 소방관들도 긴급 탈출 지시를 받고 밖으로 대피했는데요. 안에 있던 5명 중 4명은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경기 광주 소방서에서 지원온 50대 119 구조대장은 건물 지하 2층에 고립됐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거기서 갑자기 발화하고 농연이 막 확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 탈출하다가 한 명이 못 나온 거죠. 같은 소방서 소속 40대 소방이 한 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건물에 있던 쿠팡 직원 248명은 모두 대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 전원이 차단돼 어두운 데다 연기까지 가득 차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고립된 구조대장을 찾고 불을 끄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자녀를 해치겠다는 전화. 흔한 보이스피싱 범죄지만 부모님들은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고도 되기 전에 눈썰미로 피해를 막은 경찰관이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누군가와 통화 중인 중년 여성. 불안한 듯 계속 안절부절합니다. 근처에서 여성을 지켜보다가 다가가는 30대 남성. 여성이 전화를 끊지 못하자 수첩을 꺼내 필담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 남성의 일행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상대방과 연결되자 여성에게 전화기를 건넵니다. 잠시 뒤 여성은 다리 힘이 풀렸는지 주저앉습니다. 여성이 처음 받고 있던 전화의 발신자는 보이스피싱범이었습니다. 아들을 납치했으니 돈을 안 보내면 해치겠다며 아들이 울부짖는 소리도 들려줬습니다. 여성에게 다가간 남성은 서울 방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소속 윤덕상 경위. 통화 중인 여성의 입모양을 읽고 납치를 가장한 피싱 시도인 걸 직감했고 수첩에 여성 아들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연락처, 위치, 나이, 학생인지 여부 이런 거를 확인해서 연락처로 아들하고 통화를 해서 이렇게 안전한 거를 확인시켜주고. 윤경이가 건네준 전화기에서 무사한 아들 목소리를 들은 뒤에야 여성은 피싱범과의 통화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더니 말씀을 못 하시고 입모양으로 지금 납치 피해 상황임을 저희한테 알려주었습니다. 윤경이는 2019년에도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한 적이 있습니다. 거리에서 돈봉투를 버리는 남성의 모습이 수상하다고 여겨 따라가 붙잡았습니다. 당시 활약상은 채널A에서 보도됐습니다. 경찰관의 눈썰미와 기지가 시민의 피해를 막아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철거 공사를 했던 굴착기 기사와 현장 관리소장이 구속됐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5층 건물의 철거 작업을 했던 굴착기 기사와 현장 감독을 맡았던 한솔기업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피해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관할구청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체 계획서를 허가한 동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난 학동 4구역 재개발 조합장 관련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조합장이 인근의 또 다른 재개발 구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합장과 친인척,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등 11명을 입건했습니다. 내부인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야. 내부에서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차명을 해요. 그게 불법이죠.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 해당 사업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는데 당초 건물은 소유주가 한 명인 다가구 주택이었지만 매입 2주 전 소유주 여러 명이 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재개발 때 분양권을 한 개만 받을 수 있지만 다세대 주택은 분양권을 세대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사고 당시 무너지는 건물 앞을 지나간 버스 운전기사도 크게 다쳤고 승객들을 구하지 못해 안타까워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운전기사가 본능적으로 엑셀만 밟았어도 살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해 논란입니다. 운전기사도 피해자인데 이런 발언 자체가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논란의 발언은 광주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모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돼 있으니 그게 정확히 시간대가 맞아서 이런. 시민들이 위험성을 경고하는 민원을 구청에 넣었는데도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야당은 피해자인 버스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나 다름없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황당한 인식을 갖고 있으니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사를 운전자 탓으로 돌리고 그 현장을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말하는 게 중대재해 사고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인식입니까? 논란이 커지자 송 대표는 버스기사를 비난한 게 아니라 위험한 건물을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독려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접종 완료 배지를 나눠주고 있죠.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선 정부 지자체 배지와 비슷한 배지들이 개당 3,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접종하든 안 하든 누구나 살 수 있는 배지 문제 없는 걸까요? 따져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이 접종 배지인데요. 한글이나 영어로 코로나19 백신 접종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든 지자체든 모든 배지는 접종 인증 효력이 없습니다. 접종 동료 차원의 기념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부 배지는 디자인은 물론 로고까지 질병관리청 것과 똑같은데요. 접종 안 한 사람이 이런 배지를 달면 구별이 어려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죠. 팩트맨이 질병관리청에 문의했습니다. 이 배지는 접종 증빙력이 없어 자체 제작한 걸 파는 건 가능하지만 질병청 로고가 들어간 배지 시안을 제작 판매하는 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답변입니다. 질병관리청 배지에는 정부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정부 상징을 허락 없이 상품에서 혼동하게 할 경우 등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죠. 백신 접종 인증 효력이 있는 건 모바일 전자증명서와 예방접종 증명서입니다. 6월 말부터는 모바일 기기 활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접종자를 위해 이렇게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에 붙이는 접종 스티커를 발급하는데요.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에는 공문서 위변조죄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한창 일손이 바쁜 농촌에서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막혀 있죠. 일당이 하루에 20만 원까지 치솟았는데 그마저도 구하기 힘들어 군청 공무원까지 나서고 있다는데요. 강경모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8,200제곱미터 규모의 고추밭. 10여 명이 모여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농민들이 아니라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들입니다. 작업을 하려면 최소 20명이 필요한데
도저히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농가 호소에 긴급 투입된 겁니다. 일손이 부족해 제때 가지치기를 못하면서 고추밭은 이렇게 잔가지와 잡초가 무성한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너무 비싸서 그나마도 구할 수도 없어요. 도와주겠다고 나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구슬땀을 흘리며 잡초 제거 작업에 한창입니다. 농촌의 일손 구하기가 힘들다는 소식에 자원봉사자들이 나선 겁니다. 당장 한숨은 돌렸지만 농가는 곧 다가올 수확이 걱정입니다. 수확기가 되면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다 쏟아지고 다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올 상반기 전국 37개 시군이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4,600여 명.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입국한 근로자는 10%도 채 안 됩니다. 일손 부족 사태가 2년째 이어지면서 일당도 치솟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만 원에 남자 인력은 이제 2만 원 더 줘가지고 20만 원 줬고, 이제 외국인 인력이라고 뭐 특별히 작게 주고 이런 거고 똑같아요. 지방자치단체들은 농가와 구직자를 잇는 인력 중개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자, 1년은 52주죠. 2년 하면 104주. 그 104주 동안 서울 아파트값, 전세값은 단 한 주도 떨어진 적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서울 강남의 전세값을 부추길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다는데요. 박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지난 2019년 7월부터 2년째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임대차 보호 입법 도입 이후 생겨난 전세 품귀 현상이 전세값 급등으로 이어진 겁니다. 특히 서울 서초구가 13% 넘게 가장 가파르게 오르며 전세값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서초구의 2,400세대짜리 대단지 아파트에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총 10건도 안 됩니다. 그마저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값 호가가 22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달 20억 원으로 전세 신고가를 썼었는데 한 달 만에 2억 원이 더 오른 셈입니다. 옛날에 20억에서 지금은 20억 그런 건 없고요. 임대차 3법 때문에 거의 다 재계약이 많이 있고요. 엎친 데로 이제 주공 1단지까지 이주하면서 집들이 더 없는 거예요. 반포주공 1단지를 비롯해 재건축을 진행 중인 아파트들 이주가 시작되면서 상승폭은 더 크게 확대됐습니다. 지난주 서초구 전세값 상승률은 6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대부분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생활 여건이 비슷한 인근 지역으로 전세 수요가 늘면서 전세난은 강남 일대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아이들도 학교를 이 근처에서 계속 다니고 있었고 학원도 그렇고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집도 못 보고 그냥 계약을 하게 됐어요. 덩달아 서울 아파트 매매가도 이번 주 0.12% 오르면서 1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세시장 수급 불안에 정비사업 기대감까지 겹쳐 매매값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감염병 예방법상의 집합금지하셨습니다. 네, 저 백신도 다 맞았어요. 이러라고 맞은 백신이 아닐 텐데요. 많은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감내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일부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단속을 당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가 또 불법 영업을 한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또 영업한다고요?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뭐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단속을 했는데도 또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영업을 하는가 다시 한번 하겠는데. 여기 지금 꽉 닫혔는데 어떤 거 보고 영업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희 보니까 지금 포함 에어컨 있는 데가 돌아갑니다. 경찰관입니다. 문 열지 않으시면 강제 개방합니다. 팀장님, 도시락이 있는데 도시락이 따뜻해요. 어디에? 식품이 얼마 안 된다. 끝내 열리지 않는 문. 출동한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문을 강제로 열고서야 경찰들이 진입합니다. 미로 같은 계단을 지나자 불 꺼진 공간 속에서 뒤섞인 손님과 점원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서울경찰서 진청회장입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법상의 집합금지하셨습니다. 네, 저 백신도 다 맞았어요. 신고 놀러 온 거예요.
QR코드가 문제가 아니시 몇 시에요? 10시 이후에는 집합 2개 가시죠. 진행 가시죠. 11시 25분이에요. QR코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방마다 손님들이 차 있고 모임 제한 인원수를 넘은 술잔들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며 발뺌하던 업소 관계자. 경찰의 호통 섞인 훈계 뒤에야 고개를 숙입니다. 이래갖고 코로나 풀리겠어요? 여기서 코로나 한 명만 걸려봐요. 저기 있는 사람들 저 집에 가면 집안에 다 전파되고 난리 나네 또. 수백 명 금방 나오네. 에휴. 사장님 혹시 오시는 게 불법인 건 알고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른 것도 코로나 때문에. 과태료 얼마 내셔야 하는 기분이 나세요? 10만 원 아니에요. 여기 사업자 등록이 지금 뭘로 돼 있어요?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어요? 정부에 등록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 영업 금지 제한을 받는 동안 무늬만 일반 음식점인 불법 유흥업소의 몰래 영업이 풍선 효과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아유, 기가 막히죠. 솔직히 우리들까지 피해를 주면서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니면은 도대체가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업소를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건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방역 지침을 따르던 유흥업소들은 7월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다는 희망이 일부 불법 업소들의 일탈로 사라질까 조마조마합니다. 가장으로서 솔직히 눈물이 이어지면 좀 가만히 생각하면 이 불법 영업도 하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가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요. 이렇게 돼서 집합금지 다시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되면 또 영업을 못하는 일이 악순환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정말 어떤 잘못을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가 좀 어떤 때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네, 로스쿨 제도 도입 후 변호사 수가 크게 늘어난 법조계에 또 한 번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가 그동안 불법으로 규정했던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합법적 서비스라고 말한 겁니다.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처럼 번지게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먼저 김민곤 기자가 이 서비스가 변호사 시장에 가져온 변화를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018년 중소기업에 취직한 20대 직장인 박모 씨. 지난해 갑자기 변호사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회사가 분할되면서 중소기업에서 3년간 일하면 받는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을까 봐 불안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모으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 돈이니까 보장해주겠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좀 불확실했고 결국 박 씨는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서비스 로톡으로 상담할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30분에 5만 원이다 7만 원이다 나와 있으니까 통상 변호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시간당 상담료의 3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은 변호사들의 업무 환경도 바꿔놨습니다. 개업 4년차 이재희 변호사의 출근길 첫 업무는 로톡을 통해 접수된 상담 예약 확인입니다. 개업 직후 사건 수임이 여의치 않자 로톡으로 의뢰인을 찾아 나선 겁니다. 저 개업하고 나서 3개월 동안 그냥 손 빨고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는 4천여 명. 우리나라 전체 변호사의 12%에 이릅니다. 가입 변호사의 80% 가까이가 IT기기 사용에 익숙한 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입니다. 앞서 택시와 배달 서비스가 그랬듯 법률 시장도 플랫폼 경제라는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 없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서비스가 사실상 사건 브로커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법무부는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태현 기자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의 영업 방식이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지적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소개료를 챙기는 행위를 온라인 공간에서 한다는 겁니다. 형태가 온라인화된 게 로톡이라는 거예요. 이제 소비자로부터 나한테 접근해라. 내가 알선시켜줄게. 변호사 대신 법률사무소 직원이 상담할 때도 많고 형량을 예측해준다는 로톡의 광고도 허위, 과장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변협은 오는 8월까지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는 변호사는 징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법무부의 판단은 변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별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 직접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불법 알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규제에 앞서 소비자의 선택권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탈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소비자들은 변호사의 선택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변협이 실제 징계에 나서면 해당 변호사들이 집단 이의제기나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1936년 동아일보에 실린 이 사진은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고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딴 모습을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했었죠. 그런데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올림픽 박물관에 이 손기정 선수가 버젓이 일본인으로 소개돼 있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개관한 일본 올림픽 박물관. 이 박물관 2층에 일본인 금메달리스트들의 사진이 전시되는데 이 중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1936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국적으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대회에 출전한 고 손기정 선생입니다. 金メダリストの写真、日本人だけですけど、一列になって貼られてるだけですね。日本オリンピック委員会の方にかけてもらった方がいいですね。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손기정 선생을 한국의 국민적 영웅으로 소개했습니다. 비록 송기태이, 일본 국적이라고 기록했지만 일본식 이름을 채택하도록 강요받았다며 역사적 배경도 변기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시기였지만 일본인은 아니고 한국인이 맞는 거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손기정의 어떤 상황 설명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일부 일본 누리꾼은 식민지 정책에 대해 일본은 반성하지 않는다며 얼마나 모욕을 줘야 직성이 풀리겠냐고 했습니다. 손기정 선수는 나라를 빼앗긴 서름에 우승을 하고도 고개를 숙였고 동아일보는 유니폼에 그려진 일장기를 지우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모임인 광복회가 내분으로 시끄럽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중심에 서 있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모친이 가짜 독립유공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국가보훈처가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안익태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 백선엽 장군 등은 친일파라며 파묘를 주장해왔습니다. 가장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일제 빌부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으로 김 회장과 갈등을 빚어온 광복회 개혁 모임 측이 김 회장 모친에 대한 허위 독립운동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회장의 모친인 전월선 씨는 지난 1990년 독립유공자 신청을 합니다. 당시 전월선이 본명이고 전월순이란 이름으로 광복군 활동을 했다고 적었습니다. 보훈처는 전월순 씨가 1942년 4월 광복군 제1지대원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전 씨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경북 상주시가 보훈처에 제출한 제적부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전월순 씨는 전 씨의 2살 친언니로 적혀 있습니다. 일본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썼다면 굳이 가족인 친언니의 이름을 썼겠느냐는 게 개혁 모임 측의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이 이렇게 가짜가 있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호적을 바꿔가지고 남의 사람을 저거 해가지고 이게 아주 계획적으로 한 거라고. 광복회 개혁 모임은 부당하게 받은 10억 원의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김 회장은 아직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